경기 침체와 가치관의 변화 등 달라지는 사회 양상에 따라서 이 가족 형태에도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시시각각 토크, 다양하게 변하는 가족 형태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김명신 서울시 건강가족지원센터장, 그리고 김숙기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족 형태 유형의 변화라 그럴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선생님께서. 네. 우선 결혼을 해도 네. 아이 없이 지내는 부부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이혼에 따른 1인 네. 가구, 또 청년들도 결혼을 안 해서 청년 1인 가구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노년에 그 부부만 사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렇죠, 예. 네, 뭐 다문화 가족도 많이 늘어나고요. 이렇게 가족 형태에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그 원장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가족 형태가 다양하게 달라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 보세요? 우선은 이제 저출산 그리고 그렇죠. 혼인 감소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이혼율의 네. 이제 증가 그리고 또 분산 가족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분산 가족이라는 건 뭡니까? 떨어져서 사는 거죠. 아. 가족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가족 관계를 좀 살펴보면 네. 그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는 여전히 헌신적이긴 하지만 내가 끝까지 데리고 살지는 않겠다. 함께 결혼시키면 함께 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네. 그런데 그리고 또 자녀 입장에서도 네. 부모님을 부양하는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그게 이제 가족 책임이고 장남 책임 뭐 이런 부분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것은 옛말이 됐고 최근에는 가족과 사회와 정부가 함께 이걸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인식이 이제 팽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식만 팽배하고 대책은 별로 없지 않나요? 대책도 이제 앞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가족 형태의 변화가 결국 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들을 끼치고 있나요? 네, 우선 뭐 외식이 늘어난다든가, 외식. 네, 개인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개인 존중 사상이 있어서 여성들의 경제 인구 참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가족보다는 내 번위로 개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양상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보시기도 그러세요? 네네. 그러니까 함께였던 문화가 각자 개인의 문화로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요즘 혼술, 혼밥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식당 가보면 혼자 먹을 수 있는 이 자리들이 그렇죠. 많이 늘어났어요. 영화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영화관도. 네. 예전에는 원장님도 혼자 많이 가보시죠? 네, 저도 혼자 많이 가는데요. 그래서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네. 되었던 것들이 이제 혼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됐다라는 거고 네. 주거의 형태도 많이 달라진 거죠. 과거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그런 이제 그 평수가 이제 훨씬 더 인기 있었다고 하면 네. 최근에는 아주 소형 평수 뭐 원룸이라든지 뭐 아주 작은 이렇게 투룸이지만 혼자 살기에 좀 알맞은 네.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바뀌고요. 또 레저 활동이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저축하고 아끼자라는 것보다는 현재를 좀 즐기자라는 인식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고 문화가 네.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이제 애들 다 키워놓으면 나도 좀 부인하고 같이 해외여행도 다니고 말이죠. 네. 건강을 위해 투자도 하고 얘들 시집 장가 보내면 끝이다. 이제는 그래도 시집 장가 가서 또 와서 돈 달라고 하는 자식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죠. 요즘. 네. 또 이혼하고 와서 또 같이 살려고 그러고. 그렇죠. 하여튼 뭐 그건 여담입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가족 형태의 변화, 사회 변화가 이렇게 유기적 관련을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센터장님. 그러나 이런 변화가 과연 이것이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은 없는지 우려사항은 없는지도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네, 그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불안정성의 그 노인 가족이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자식들이 이제 돌보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족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의 변화가 왔는데 이제 사고는 과거에 이제 매달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가족의 기능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고 네, 함께 또 도와주고 관심을 갖고 그렇죠. 이해를 하고 헌신적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점점 없어지니까 없어져. 외롭고 고독해지게 네, 되고. 소통의 어려움도 겪고 네,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게 이제 어떤 사회의 어떤 위험 요소랑 연결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자살률이 또 늘어날 수도 네, 있는 거고. 자살률이 늘어나죠. 네.
그 원장님 상담하실 때 이런 사례를 많이 보시지 않았겠어요? 네,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실질적으로 네. 많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접하고 있고요. 네. 가장 이제 크게 우려되는 거는 쉽게 가족의 해체가 된다라는 거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임의식이라든지 네. 뭔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서투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삶이 아니고 혼자의 삶을 즐기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능들이 많이 약화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려고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좀 극단적인 개인주의화로 그렇죠. 흐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직장이나 어떤 그런 곳에서도 예를 들면 좀 협력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보다 개인주의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든가 뭐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네요. 그렇죠. 문화도 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그 자신의 인생관이라든가 연애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네. 제가 그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네. 그 20대, 30대 우리나라의 이제 젊은이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네. 결혼을 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칼럼도 결혼을 꼭 해야 하는 이유, 뭐, 네. 1, 2, 3, 뭐 이런 칼럼도 이제 제가 많이 냈는데. 그러니까 원장님은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죠. 그렇죠. 결혼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결혼을 하면 나만 손해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이 이제 팽배해져 있다는 거죠. 여성들이 많겠네요. 아닙니다. 남자도 그래요? 예, 남성도 그렇습니다. 남성이 부양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지 않느냐. 나 자기 발견을, 자아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이 낳고 결혼하면 도대체 이거 누가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왜곡되어져 있는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만났을 때 이제 안타까운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가 이제 요걸 좀 살펴봤더니 가정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준 바가 없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 힘들게 싸우고 애쓰고 참고 견디는 모습만 보여줬지 결혼하니까 이렇게 행복하더라라는 모습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또 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엄마 아빠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고. 그리고 또 가끔가다 푸념도 합니다. 야, 너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이렇게 힘들다. 예, 이런 또 푸념까지 들어가 있으니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떤 성장 과정에서 트라우마 있죠. 그리고 잘못되어져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을 또 가지고 있죠. 부모님이 좋은 그 모델링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힘든 결혼 안 할 거야. 이제 이렇게 갖고 있죠. 네. 또 사회도 그걸 또 부추겨 줍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가르쳐 준 바가 없고요. 학교에서 그저 대학 입시나 그렇죠. 공부, 기능적인 어떤 공부. 왜 뭐 이런 결혼해야 부분. 되고 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네. 또 그것이 어떤 인생에서의 중요한 센터장님도 결혼을 꼭 하셔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전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그래서 않습니다. 왜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시니. 그게 이제 누구와 상호작용 상호작용, 차이인데. 소통을 하고 어. 또 상호작용을 하고 친밀감을 나눌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게 꼭 결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은 젊은이들을 봤을 때 네. 어떤 부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이 기능을 예를 들면 자꾸 삭감시키나 우리가 왜 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걸림돌을 잘 발견해가지고 제거해주는 것. 그렇게 하면 결혼해서도 굉장히 좋은 인생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이 이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센터장님 이견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신지. 예. 아니 뭐 네. 이제 우선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아이들이 이제 네.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선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네. 또 실제 또 우리나라 한국 현실이 일 가정이 양립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또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피신처로 1인 가구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문화는 이렇게 그
이제 그 나중에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결혼하라는 말은 참 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이제 제도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결혼하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주는 거, 일자리도 늘리고 뭐 그 주택 문제도 해결해주고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러고 난 다음에 젊은이들한테 결혼을 좀 권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개인 생각이 아니라 서울시 대책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김에 서울시 네. 대책이나 프로그램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여러 자치구에서 1인 가구 분들이 뭐 네. 정리 수납이라든가 또 요리를 혼자를 위해서라도 잘 할 수 있게 그런 이제 강습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여성이 혼자 사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경찰서와 연결해서 뭐 호신술을 가르쳐 드린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 그 네. 가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라든가 혼자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소외감이라든가 스트레스 네. 등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족 상담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또 양육의 가치, 가족의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그 배양해 주기 위해서 10대를 위한 부모 교육을 서울시 교육청과 같이 10대요? 네,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이제 4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고 태명을 짓고 또 어떻게 이제 잘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한 4시간째는 굉장히 그 태도가 바뀌고 우리 부모님들도 나를 이렇게 정말 어렵게 키웠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키워봐야 알아요. 네, 그리고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는 이제 한국 가정이 이제 아버지의 역할이 조금 약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과연 이랬을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가족, 가치 이런 걸 생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저희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서울시 관계자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빠 육아 프로그램을 이렇게 네, 맞습니다. 선도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인기가 아빠 좋다고 육아는 하네요. 네. 이제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제 독박 육아라 그래서 혼자 키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한국의 젊은 남성들은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고 그런 욕망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막상 아이를 볼 때 어떻게 이 아이를 달래야 하는지 놀아줘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전문 강사로 구성된 분들이 1대1 그 어떤 수업을 통해서 아이와 놀아주는 법, 닦여주는 법, 또 뭐 그런 분리불안을 해소시켜주는 법 네. 이런 것들을 강습을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네. 정말 다각적인 입장에서 이제 사실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 2030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면서 네. 제일 중요한 게 인식의 이 변화를 좀 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들의 가족과는 어떤 네, 겁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거죠, 사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족으로부터 많이 상처를 받아요. 네, 우리가 가족에게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상처가 깊습니다. 씻겨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상처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치유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거든요. 사례를 좀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가장 그 상처받는 사례가 아빠 엄마가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네. 집 나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네. 그 엄마 아빠하고의 어떤 그 이 관계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에 사실은 50대, 60대 그 세대 이제 가장들은 네. 사실은 열심히 돈 벌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그렇죠. 좀 더 중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의 아빠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엄마가 긍정적으로 함께 엄마와 아빠가 소통하면서 문제를 좀 잘 해결해 간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상처받은 그 마음은 굉장히 큰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건드려 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살기가 힘드니까 돈 문제 때문에 또 집안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부부들까지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먹고 살기 괜찮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럼 무슨 문제로? 방식을 모르는 거죠. 방식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네. 이 시대의 가장 큰 이 문제점, 젊은이들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저는 2030 연애와 결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제가 개발을 하면서 그렇습니까? 예, 대학에 교양 과목으로 이제 이걸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네. 지금 현재
현재 제가 인하대학교하고 부천대학에서 연애와 결혼이라고 하는 교양 과목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 학생들이 저의 수업을 들으면서 전혀 그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과연 이 연애라고 하는 게 정말 행복하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이제 학생들도 서서히 한 학기 수업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자아관 그리고 이성관 그리고 연애관, 결혼관에 대해서 왜곡되어져 있는 부정적인 잘못되어져 있는 거를 좀 서서히 요거를 이렇게 걷어내면서 좀 치유하는 과정 그리고 좀 자신감이 생기면서 아 뭔가 내가 이 사회에 소통하면서 관계 맺으면서 누군가하고 관계 맺고 가족을 이뤄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작업들인 거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제도권 교육에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네. 어떤 그런 연애관, 결혼관, 가족관 이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없었다. 이렇게 영어 수학만 가르쳤다. 이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또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계시지 않나요? 네, 그 네. 서울시도 서울 네. 가족학교라고 네. 해서 생애 주기별로 이제 가족의 소통이라든가 네. 역할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에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결혼 기피 현상이 이제 사회경제적 문제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결혼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은 결혼식은 뭡니까? 네, 그래서 서울시에 그 결혼하기 좋은 장소 40여 곳을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막상 결혼을 하려면 하객이 200명 미만 결혼식은 상당히 예식장에서 푸대접을 받거든요. 받질 않습니까? 네, 좋지 않은 시간에 배정을 해주는 거죠. 주말 중에서도. 음식도 팔아먹고 그래야 되니까. 네, 그것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작은 규모의 결혼식 할 수 있는 장소를 40여 곳 발굴을 해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 그런 쪽에 이제 그 스드메 이런 쪽이랑 연결을 해서 합니다. 서울시청 거기서도 그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민청에서도 시민청. 매주 결혼식을 거기 할 수 잡기 있습니다. 진짜 어렵다고. 네, 어렵습니다. 워낙 그 교통도 좋고 비용도 적게 들고 이러니까 그런 데가 젊은 좀 분들이 많은데 좋아합니다. 많으면 좋은데 말이죠. 네, 저희 또 기회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출산 해결 방안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지금 그런 것도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80조를 이제 저출산으로 이제 돈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가장 낮은 출산율 1.17명이거든요. 우리가요. 네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효성으로 보면 성적이 굉장히 낙제 점수인 거죠, 실질적으로. 거의 한 명 난다고 봐요. 네네.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뭐 이제 주거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뭐 육아 문제, 의료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여기에서 그 10대부터 시작해서 10대, 네. 20대, 30대들의 당장 이제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거나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요 세대들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주는 교육이 좀 정책적으로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요. 원장님은 이게 그런 거 좀 사고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강화 프로그램이 많아야 된다. 네, 그런- 왜 그러냐면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지 않고서는 아무리 주택 문제가 해결한다고 너 결혼해. 아이 나면 뭐 얼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은 아이들은 코뺑기를 끼는 거죠. 그렇게까지 이게 생각이 관심이 바뀌었단 없어요.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얘기 날 줄 알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뿌리조차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단편적인 정책이 아니고 장기적인 정책에서 초석을 좀 다지는 그러면서 전방위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아주 깊숙이 정말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 저출산에 대한 부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만 각종 육아 정책이라든가 복지 정책을 활발하게 벌인다 할지라도 네. 기본적인 젊은 세대들의 이런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은 그렇죠. 저출산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 같은데요. 네, 저도 노무현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러셨습니까? 예. 네, 그때는 정말 전 정부 부처가 다 합심을 해서 어떻게 쓰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높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한 10년 동안 좀 흐지부지 됐는데 지금이라도 물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 정부 부처 차원에서 국가적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네.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젊은 네. 엄마들은 공공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공영 유치원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런데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돈이 많이 든다 그러던가요? 네, 돈 많이 들어요. 국공립 유치원 짓는데 이거 대선 토론에서 네, 그것도 많이 논쟁이 나왔죠 됐었죠? 이번에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초등학교에 남은 교실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젊은 엄마들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아동 수당이라든가 정말 그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저출산을 극복한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그런 제도들을 벤치마킹해서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도 간단하게 마지막 정리해 주시죠. 예. 그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 국가,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아주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대책, 가장 시급한 이게 문제라고 봐지는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한두 군데만 땜빵식으로의 어떤 대책이 아니고 전방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이 부분이 다 이렇게 그 뭔가 나 아이를 낳아도 괜찮구나, 결혼을 해도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사회로 이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어떤 경우라도 가족은 짐이 아니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부처직이 여성가족부라고 있었잖아요. 이번 새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여성가족부만의 고유한 업무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명신 서울시 건강가족지원센터장 그리고 김숙기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장이었습니다.